택배 대리점 소장인 40대 가장이 노조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유서에 적힌 노조원 12명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솔직히 너무 막 속이 상해요.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모 씨가 첫 번째 범행 전 흉기와 절단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계획 범죄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내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기존 경선 룰에 대해 국민의힘 선관위원 절반이 유보 입장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유엔까지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오늘 공개된 서한을 통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까지 요구했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탈레반이 첨단 장비를 무더기로 넘겨받게 됐습니다. 군용기 70세대와 전술 차량 헌비 27대 등 첨단 장비들이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상 첫 순교자의 유해가 200여 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유해에는 극형인 능지처사를 당한 박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글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건 택배 노조원들이었습니다. 이 배송을 거부하는 불법 태업과 계속된 폭언에 시달렸다는데요. 이 유서에 자신을 괴롭힌 노조원 12명의 실명을 적으며 너희들로 인해 죽음의 길을 택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자, 이 택배 기사는 과로사 탓에, 이 대리점주는 강성 노조 탓에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마주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번 사건 먼저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원들의 업무 방해와 불법 태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경기 김포에서 CJ 대한통운 대리점을 운영하던 40살 이모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이 씨는 그제 오전 11시 45분 김포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보고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올라가는지 물어볼 수 없고. 이 씨는 유서에서 노조원들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공격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택배 노조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원 12명의 이름을 적시하고 이들의 집단 행동을 원망했습니다. 대리점 연합회는 유족과 협의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세한 사장님을 극심한 선택을 할 지경까지 너무 내몰 정도로 너무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민주노총의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대로 방조한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의 수수료 정시지급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다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또 불법 파업 등 진위를 다투는 문제는 추후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족이 수사를 요청하면 관련 사안들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너희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 이 3명의 자식을 남기고 눈을 감아야 할 만큼 이 대리점 소장을 힘들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조롱과 협박이 가득했던 이 택배 노조원들의 SNS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대리점 터미널에 모인 택배 노조 조합원들. 대리점 소장인 이 씨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대리점 소장! 이 소장은 그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 씨의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는 17명. 이 중 12명이 택배 노조 조합원입니다. 노조원들은 배달 지역을 나누는 분구 문제로 이 씨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여기에 배송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노조원들은 SNS 단체방에서 인신을 공격하거나
조롱 섞인 발언을 했고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씨를 돕는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에게도 처신을 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SNS 단체 대화 내용은 석 달치 분량입니다. 노조원들이 배송을 거부해 배달 물품이 쌓이자 이 씨는 가족들까지 동원해 직접 배송에 나서야 했습니다. 몇 차례는 우울하거나 도망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너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꽂히기만 사람은 아니라고. 결국 이 씨는 원청업체인 CJ 대한통운에 대리점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한테 힘들다 형,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나 유서도 썼었다, 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죠. 노조원과의 갈등은 결국 극단적 선택이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고인이 운영하던 택배 대리점 터미널은 이 수백 개의 조화로 가득 찼습니다. 이 조화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전국 대리점 소장들의 울분이 담겨 있었는데요. 김은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숨진 이모 씨의 분향소가 차려진 택배 대리점. 전국에 대리점 소장들이 보낸 조화들이 가득합니다. 조화에는 숨진 이 씨에 대한 안타까움과 택배 노조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적혀 있습니다. 빈소를 찾은 소장들은 하나같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아이스박스나 큰 물건은 안 갖고 왔습니다. 쌓이니까 갖고 나가서 배달하시는 거예요. 대리점과 택배 노조의 갈등은 지난 2017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업계는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계약관계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은 일하는 만큼 대리점이 책정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노조 조합원이 된 택배기사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가 일하지 않더라도 대리점주들은 업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보직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 업무 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가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대리점 소장은 한 분인데 기사들이 10명이 다 같이 이런 태업이라는 형태를 해버리면요, 대리점 소장은 완전 멘붕이하고. 택배 노조 설립 이후 점점 번지고 있는 대리점과 기사 간 대립 구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 사건 속보입니다. 강 씨가 살해를 하기 전 미리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철물점 앞에 멈춰서고 잠시 뒤 한 남성이 내립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6살 강모 씨입니다. 강 씨가 철물점에서 구매한 건 절단기였습니다. 절단기가 어디 있지 하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지. 골라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고른 거야. 철관도 자를 수 있지 이거 갖고.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기 6시간 전 자신의 집에서 300m 떨어진 철물점에서 15,000원을 주고 절단기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인근 마트에서 흉기까지 샀고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다음 날 오전엔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여성의 카드로 6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최신 아이폰 4대를 산 뒤 480만 원에 되팔아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낮 12시 첫 번째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습니다. 미리 범행 도구와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조금씩 바꾸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말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직후 성관계를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채무관계 때문에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강 씨는 현재 국선 변호인 선임도 거부한 채 혼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더 죽이지 못해 한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도 한 강모 씨. 교도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강 씨를 만난 사람들은 평소에도 과시 성향이 있었고 법률 지식에 밝았다고 말합니다. 출소 뒤 행보를 예고하진 않았는지 박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강 씨와 같이 복역했던 사람들은 강 씨가 외부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을 중시했다고 기억합니다. 여자 펜팔 오면 좀 거기 좀 지착을 많이 했었어요. 편지가 좀 늦게 왔다. 난리 나요. 아, 왜 안 주냐, 안 왔냐. 교도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던 여성 강사에게는 출소 뒤 통화에서 과시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 고급 바이크 좋아하니까 여대행에서 이제 많이 따른 거예요, 저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막 거기 강남 마담들이나 사장들이 술을 그냥 막 준 거예요. 술값이 막 4천만 원.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말도 합니다. 1년 후에 이보다 더 난 팰리스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욕이 제가 굉장히 강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걸 막 안 피하거든요. 강 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이 낸 가정용 방범 시스템 특허를 대기업이 도용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허청에는 방범용 방문자 확인 장치 실용 신안을 강 씨와 동명의 신청자가 낸 사실이 있지만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과 14범의 강 씨는 교도소를 드나들며 알게 된 법률 지식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출소 다음 날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비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서울시다 이게 전공에 청구를 한다. 법률적인 거를 많이 공부했다. 골탕 먹일 수 있다. 강 씨는 결국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총 340만 원을 수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강 씨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동기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계속 뒤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앞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죠.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향후 수사와 수감 생활을 계산한 행동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윤우 기자가 범죄 프로파일러에게 들어봤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언론사 취재진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강 씨.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모두가 똑바로 해. 여성 2명의 생명을 빼앗고도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마이크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강 씨의 이런 행동이 경찰 조사나 수감 생활까지 염두에 둔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여주기라고 교도소 생활 편하고 경찰들 조사를 편하게 받으려고 한 유영철이도 정남규도 기자들 유족들 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방식 같아요. 강 씨가 경찰에서 범행 동기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건 처음부터 범행 목적이 마음속에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도 훔치고 성적으로도 공격하려고 하고 딱히 하나의 고정된 형태의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흉기를 미리 사놓고도 살해 도구로 쓰지 않은 걸 볼 때 강 씨의 원래 범행 구상이 틀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자신의 범죄를 세상 탓으로 돌리는 발언 등으로 볼 때 강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어느새 9월의 첫날인데요. 이 가을 장마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이 충청권이 산사태, 땅 꺼짐 등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비가 이어질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구멍에 빠진 승용차는 땅 위로 앞바퀴만 겨우 걸쳤습니다. 어제부터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당진에 폭 2m, 깊이 1m짜리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약해져서 쪽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딸기밭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모종을 심어둔 농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값비싼 농기구도 침수돼 고철이 될 신세입니다. 이제 물들어 이거 못 쓰지요. 마을 뒷산도 폭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밤사이 내림비로 산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집 뒷마당 전체가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물이 가득 찼던 지하층 주민은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소방대원들도 못 들어오니까 듣고 이렇게 나가서 이 창문을 탈출을 했어요. 어제부터 충남에 내린 비는 홍성 180mm, 아산 176mm 등으로 주택과 상가 40곳과 20만 제곱미터 넓이의 농지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 8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쪽에 발달한 저기압이 폭우를 뿌린 겁니다. 태평양 고기압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하고 경계역이 지금 우리나라 쪽에 딱 걸려 있거든요. 기상청은 내일도 충남 이남에 비가 이어지겠다며 추가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었고 무엇보다도 수도권 확진자가 1,415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추석에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까 검토했던 방역당국이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25명. 지난 11일 이후 4주째 더 확산되지도 꺾이지도 않는 2,000명 안팎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수도권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415명으로 좀처럼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이동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갔다가 비수도권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흐름들이 현재는 더 우세한 상황인지라 문제는 이틀 뒤 발표할 방역 대책입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적용할 지침인데 거리두기를 더 풀지 조일지 진퇴 양난인 상황입니다.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벌써 코로나 발병 이후 4번째 명절 연휴. 오랫동안 가족 모임이 제한됐던 만큼 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모임 금지 예외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자칫 방역 완화 신호로 읽힐까 조심스럽습니다. 작년 추석은 확진자가 100명도 안 됐지만 지금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 위험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년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시골부터 대도시까지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방역 태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번 주 공급 예정인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마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어 금요일 발표를 앞두고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인력도 포함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수연 기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이곳 여의도에서 4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 측은 내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김부겸 총리가 이곳 협상장을 직접 찾는 등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그 아픔과 또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또 받아낼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승적 결단을 내주셨기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를 두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투입 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공공병원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재원 등의 문제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파업이 강행되면 코로나 의료 현장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104개 의료기관의 4만여 명으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입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코로나 전담병원과 코로나를 치료하는 대형병원, 코로나 검사를 하는 선별진료소 인력 중 노조원은 파업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 간 명락대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재명 지사 관련 무료 변론 의혹입니다. 이 감정 싸움 수준을 넘어서 이 경찰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치열한지 이 논란의 전후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산 전체 규모가 늘었다는 부분은 공시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6억이나 올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현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심까지 갔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변호를 했거든요. 그럼 한 개 로펌당 최소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선 투표에 돌입한 이후 처음으로 이 토론을 벌였는데요. 1대1로 진행됐습니다. 이 추첨으로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이 맞대결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 후보들마다 앙숙 같은 주자들이 있죠. 그래서 치열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6명 다자구도가 아닌 1대1 토론에 나섰습니다. 자가격리 중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먼저 겨냥했습니다.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로부터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드린 걸로 대신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토지는 공공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건물만 분양받는 형태도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을 해서. 아니죠, 후보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눈속임이죠.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최근 잇단 지지 선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충청인의 지지 선언이 잇따라 있었어요. 일부 의원들께서 이낙연 지지 명단에 포함된 게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끝낸 김두관 의원도 다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으로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국민의힘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각 캠프 대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냐 마냐를 두고 이 주자들의 공식 의견을 들었는데요. 역시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룰을 정하는 선관위원들 생각을 미리 들어봤는데요. 이 논란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의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반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정 캠프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인데 어떤 뛰고 있는 선수가 그 룰을 인정하고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경선은 파행으로 갈 것이고 당은 결국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결정할 당 선관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선관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안도 성안이 된 것이 없고 확정되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당 선관위는 정홍원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전현직 의원과 1명의 당료, 4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홍원 위원장과 한기호 부위원장을 제외한 선관위원 10명에게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은 1명, 반대는 4명, 유보는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보의 뜻을 밝힌 5명 가운데 4명이 외부 인사로 다수결 표결을 할 경우 이들의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결정 방식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6일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새로 밝혔는데요. 대신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뜻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부결되면 사직서를 또 낼 거라고 배수진을 쳤는데요. 이제 민주당이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자율투표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이 정하시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각자 본인의 정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당부터 해라, 사과가 먼저라며 윤 의원 사직서에 대한 본회의 투표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직서 처리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희숙 의원 사퇴안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고요.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여야 모두 윤희숙 의원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회의 찬반 투표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율투표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투표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통화에서 사직서 처리를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라면서 부결되면 또 사직서를 내겠다고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회 간 사무실 정리도 대부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의도적 부결을 막아야 한다며 사직서 처리를 당론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을 주로 다뤄왔던 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이번엔 한국 정부에 답을 하라며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내년 대선까지 언급하며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6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야당은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입니다.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은 이 서한에서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균형적이라며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 언론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토론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매우 모호해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부, 정치 지도자, 공인에 대한 비판과 보도를 제약할 수 있고 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90년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언급하며 특히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보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강도 높게 비판한 이 서한은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과 함께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에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오늘에서야 야당에 전달했습니다.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의 이 같은 우려와 서한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은 60일 내에 회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답변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대북전당 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칸 특별보고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이 해외에서는요, 언론 자유 문제를 정치가 개입하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유엔으로 불리는 국제 언론인 협회도 이 문제가 정치로 흐르면 절대 안 된다며 걱정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50년 결성돼 세계 언론 자유를 수호해온 국제 언론인 협회.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진 건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달 중 본회의 상정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f it's just a month delay and the same bill is passed, then the criticism remains and nothing has been achieved. I think 1 month is very short for a bill of such importance. 재논의가 정치적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엄격한 기준도 요구했습니다. As long as these people themselves are really independent media experts, they understand press freedom because they understand independent journalism and they understand the risks that legislation can have on the media. 앞서 채널A와 만나 한국에 극도로 실망했다며 언론중재법을 반대했던 언론단체도 여전히 언론 통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the intent seems to be the same. The intent seems to be to control what journalists say about the government or about anybody, to just control what journalists say. 세계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자, 한 발 늦은 게 누구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그제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하기로 합의안을 발표하자마자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냈었죠. 국회에서 여야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들은 저 내용 보면 이 대통령이 마치 이제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걸로 느껴지는데 사실 전혀 그런 줄 몰랐었거든요. 이 입장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죠. 맞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죠. 전혀 얘기 나눈 바가 없습니까? 대통령께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혀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사실 그전부터 이 국정 없는 기자회도 대통령 입장을 물었었는데 아무 답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난달 25일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입장을 좀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직후죠. 또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지난 27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요구한 이 서한도 청와대가 나선 계기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비판하니까 그래도 반응을 좀 한 거군요. 네, 그제 국회에 온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도요. 바로 이 유엔 서한을 언급하면서 여당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도 뭐 민주당은 한 달 뒤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그 입장에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미리부터 입장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설전에 느닷없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두테르테에 빗대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통합범죄를 사용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마약범들을 이 총살을 지시하는 등 공포 정치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 마음대로 사형을 정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는 있지만 1997년 이후에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저런 말 들으면 홍준표 후보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네,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다 이러면서 윤석열은 그 하수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여기에 유승민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윤 후보 본인부터 되돌아보라면서 문재인 권력의 칼 노릇을 했던 걸 온천하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자, 이제 뭐 윤 후보도 상대 후보를 비판하고 또 바로 맞받아치고 이 국민의힘도 주자 간 전쟁이 시작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의 공격에요. 윤석열 후보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볼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던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윤석열 전 총장 일강구도로 흘러가던 국민의힘 경선판이 다른 후보들의 선전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더 야당도 이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급하게 철수하며 군용기 등 첨단 무기들을 그냥 두고 갔습니다. 탈레반은 덕분에 수십조 원의 미 군자산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문짝과 창문 등 곳곳이 파괴된 헬기들. 카불 공항 경납고에 버려진 미군 장비들입니다. 철수 시한보다 하루 일찍 공항을 떠난 미군이 전술 차량인 험비 27대와 군용기 73대 등 첨단 무기를 남겨둔 겁니다. 마지막 미군 수송기가 활주로를 떠나자 미군 군복으로 바꿔 입은 탈레반군이 무기와 장비들을 살펴봅니다. We're here right now with the Taliban as they enter into the what was only minutes ago it was an American-controlled portion of the military airport. 미 국방부는 이 첨단 무기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can inspect all they want. They can look at them. They can walk around, but they can't fly them. They can't operate them. We made sure to demilitarize, to make unusable all the gear. 그러나 문제는 아프간 정부군에 넘겨줬던 미군의 첨단 무기들. 예상보다 빨리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자 폐기되지 못한 무기들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001년 이후 미국이 아프간군에게 제공한 험비는 2만여 대, 군용기 및 헬기는 200대가 넘습니다. 아프간군에 지원한 돈은 100조 원에 가깝고 이 가운데 무기와 관련된 비용만 27조 원 규모입니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아프간이 함락돼 미군이 모든 장비를 파괴하지 못했다며 판단착오를 인정하는 미 당국자의 발언도 미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남자를 매던 채 블랙호크를 비행하는 모습도 탈레반이 획득한 장비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레반이 확보한 미군 장비들의 칼끝은 저항 세력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군 군용 차량인 험비가 저항 세력의 최종 유세인 판지시를 계곡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렇게 미군은 쫓기듯 급하게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철군이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젠 중동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할 때라고 말하며 철군의 당위성도 만들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길게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철수 작전은 놀라운 성공이라고 자화자찬도 했습니다. We completed one of the biggest airlifts in history, with more than 120,000 people evacuated to safety. 연설 내내 국익을 수차례 반복하며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We're dealing with the challenges on multiple fronts with Russia. 실패한 전쟁이란 비판 속에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부각하며 철군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미국이 철군해도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반사 이익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단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상황을 오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여론과 정치권은 싸늘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탈레반은 7, 8만 명인데 아프간 정부는 잘 무장된 30만 명을 가졌다고 간이 아프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두 대통령의 통화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수도 카불은 탈레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중국 정부의 분위기도 더 경직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이어서 연예인까지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상을 배우라며 팬클럽 이름까지 바꾸게 하는데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타이완 출신 멤버 쯔위 팬클럽 계정입니다. 중국 대표 SNS 플랫폼 웨이보는 최근 이 팬클럽 이름을 변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술집을 의미하는 바를 삭제하고 2주 안에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술과 관련된 게시물은 없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길들이기에 나서는 겁니다. 논란이 된 연예인의 흔적은 바로 지워집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사진을 찍은 배우 장저한의 작품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고 배우 짜오웨이는 탈세 의혹 이후 출연 작품에서 모두 이름이 빠졌습니다. 연예계 통제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연예인 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들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과 사상을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를 뜻하는 시진핑 사상은 기업과 연예인 역시 당에 복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불복에는 제재가 잇따릅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을 비판한 알리바바에는 3조 원대의 과징금을, 미 증시 상장을 강행한 중국판 우버 띠디추싱은 다운로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원을 금지하고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대신 시진핑 사상 교육이 필수가 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폭넓은 규제는 시진핑식 사회주의의 문화-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방향을 같이 합니다. 결국 장기 집권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당대회까지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던 일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 산책길. 유치원생 딸 중학생 아들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중학생 아들과 아버지에게 맥주캔을 건넵니다. 아버지가 거절하자 느닷없이 맥주캔을 던지고 휴대전화기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시작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달려드는 걸 막아서자 또다시 폭행을 이어갑니다.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뭐 웃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40대 가장이 술 취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건 지난 7월 30일 밤 11시쯤.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방어하다가 신체 접촉이라도 생기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까 봐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안 부딪히고 우리 가족 보호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자. 사건 이후로 7살 딸과 중학생 아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 무서워. 나 혼자 가면 저기 안에 그 아줌마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 가족은 여전히 가해자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부산에서 밀반 입된 필로폰이 404kg 적발됐는데 이 정도면 무려 1,35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입니다. 지난 5년간 압수된 필로폰을 합친 양보다 많다는데 어떤 경로로 한국에 온 것인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직원이 나무 상자에서 톱니바퀴가 달린 커다란 금속 부품을 꺼냅니다. 비행기 속도를 줄일 때 사용되는 부품인 헬리컬 기어입니다. 특수 절단기로 앞부분을 썰어내자 안쪽에 하얀색 고체 덩어리가 보입니다. 3kg씩 포장한 필로폰 덩어리입니다. 부품 1개당 숨겨놓은 필로폰은 15개. 부품 9개에서 쏟아져 나온 필로폰이 404kg이나 됩니다.
1,35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으로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단일 마약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세검과 검찰 등 합동 마약 수사팀은 필로폰을 들여온 3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수사팀은 2019년과 지난해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04kg이 밀수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0kg이 호주로 수출됐다가 올해 5월 현지에서 적발됐고 나머지 물량이 국내에서 적발된 겁니다.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멕시코에서 호주로 가면 호주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한국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걸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기고 이 남성에게 범행을 지시한 호주 국적의 공범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영권 포기를 선언한 남양유업이 사모펀드와 진행하던 지분 매매 계약을 돌연 해지했습니다. 양측 사이에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눈물을 보이며 경영권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하지만 오늘 돌연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매수자인 한은컴퍼니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불평등 계약, 부당한 경영권 간섭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홍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다른 인수자를 찾아 재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은컴퍼니가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은컴퍼니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홍 회장이 언급한 계약 결렬 이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은컴퍼니는 지난달 23일 거래 종결 의무 이행 소송도 제기했기 때문에 남양유업 매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매각 취소로 하나지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불매운동이 확산될 소지가 크다. 오늘 오전 전해진 매각 결렬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는 요동치며 전날보다 3.19% 하락한 54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첫 순교자의 유해가 200여 년 만에 발굴됐습니다. 유해에는 박해를 받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7년 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교자 124위에 대해 성인 바로 아래 단계인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Ut venerabilis servis Dei Paulus Juni John et centum viginti tres soci. 순교자 대표로 이름이 불린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가 바로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1791년 시내 박해 때 원상현 야고보와 함께 한국 천주교 사상 첫 순교자입니다. 윤지충 바오로는 당시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다가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윤지충의 동생으로 1801년 신유 박해 때 순교한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도 발견됐습니다. 참수를 당한 윤지충과 권상현은 목뼈 부분에 날카로운 도구에 잘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능지처참을 당한 윤지현은 목, 팔 등에 절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무덤에서 인적 사항이 기록된 지석이 나왔는데 윤지충과 권상현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계 혈연 관계가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명하게 이분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순교자 유해를 또 발견하거나 발굴할 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주교구는 순교자들에 대한 현양 미사 및 유해 안치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이라크와 최종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요즘 골감각이 살아난 손흥민을 비롯해 핵심 유럽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핵심 유럽파까지 합류한 축구대표팀이 3개월 만에 완전체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주전 유럽파들은 어제 귀국해 오늘이 첫 훈련이었습니다. 손발을 맞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내일 오전에도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 당일 오전까지 훈련을 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되게 힘든 예정이 될 텐데 선수들도 이번에 들어올 때 각오들이 되게 다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 앞섭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2달 전 한국 축구를 잘 아는 사령탑을 영입해 지난달 전지훈련까지 했습니다. 2006년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입니다. But still, we have good feelings about our squad as well, and we will give them a very difficult time tomorrow. 파울루 벤투 감독은 홈의 2점을 살려 초반부터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Defensively is a strong team in our style and try, of course.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어느덧 달력의 숫자가 바뀌어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상으로는 가을이지만 날씨는 아직 늦여름인데요.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국지성 호우와 늦더위는 이어지겠고요. 9월 상수는 지나야 본격 가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특히 경남 동부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까지 8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곳곳에 가끔 비가 지나겠고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26도, 대구는 24도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대리점 소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조원들이 태업하고 욕설과 폭언 문자를 보냈다는 유언을 남겼죠. 종일 그의 빈소를 지킨 이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말입니다. 저도 소장님께 이것저것 요구한 적 있지만 할 건 하고 권리를 찾아야죠. 이 고객 물건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소장 보고 대가 치르라고 괴롭히면 됩니까? 죽어선 안 될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도 그의 말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